2,482원. 제 현재 통장 잔고입니다. 30년 공무원 생활하며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 3억 그런데 지금은 2,482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0분 후 여러분은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제 이름은 김종규입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6급 과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출근, 저녁 6시 퇴근. 민원인들의 불만을 들어주고 끝없는 서류와 씨름하는 일상.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신분으로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퇴직 마지막 날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으며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좀 더 편안하게 가족을 위해 살아보자.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큰 지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 부모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결국 살던 집을 팔아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퇴직금과 집 매각금을 합쳐 총 5억 원이 있었는데 그중 2억 원을 아들 결혼 자금으로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에게 남은 건 3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3억으로 우리가 살 작은 집을 구해야 하는데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3억이면 괜찮은 구축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축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몇 군데 돌아다니며 매물들을 확인했죠. 하지만 막상 보니 생각보다 구축 아파트도 비쌌습니다. 괜찮은 조건의 곳들은 3억으론 부족했고 3억에 맞는 곳들은 너무 낡고 어두웠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화장실은 곰팡이 냄새가 났죠. 엘리베이터조차도 너무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무릎이 불편한 아내가 타기를 꺼려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런 곳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때 운명처럼 완전히 다른 집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축 빌라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빌라는 생각에 없었어요. 아파트만 보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사장이 말하길 이 빌라는 특별히 전세금이 3억 2천만 원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상과 비슷한데? 반신반의하며 따라가 봤는데 막상 보니 정말 깨끗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확 퍼지는 새집 냄새.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고 하얀 벽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부엌 싱크대도 스테인리스가 번쩍번쩍하게 새 것이었죠. 아내가 거실 벽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깨끗하다. 새거가 좋긴 좋네. 그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자. 구축 아파트보다 조금만 더 내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그 말을 건네자 아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미소만으로도 이 선택이 옳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일했는데 이 집은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 선순위 권리도 없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은 왜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사장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집주인분이 개인 사정상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여러 서류도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대신 전세금을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 드린 거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전세금이 저렴하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경고는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한두 번이 아니게 말했거든요. 요즘 빌라 전세 위험하다더라. 보증보험 안 되면 조심해야 해. 깡통전세 사건 뉴스 못 봤어.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서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대.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섭긴 했어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 얘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설마 우리 동네까지 그런 일이 있겠나? 내가 평생 살아온 지역인데 이런 사고가 터질 리가 있나? 부동산 중개인이 제 표정을 읽고 얘기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긴 입지가 좋아서 금방 세입자 들어올 거예요. 아내도 제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여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잖아.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집 구할 수 있겠어.
저는 그 말에 안도하며 불안을 눌러 담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 같은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평생 공무원으로 원칙 지키며 살았는데 이런 사기를 내가 당할 리 없다는 자존심이 더 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췄어야 할 마지막 기회가. 그런데 중개업자가 더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이런 조건 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신축인데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괜찮지 않으세요? 아까도 한 분이 와서 보고 가셨는데 내일 답변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것 같아. 우리 계약하자. 순간 불안보다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국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치르던 순간만큼은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은퇴 후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안도감, 이제는 우리도 새 집에서 노후를 시작한다는 만족감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햇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서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이제야 좀 살만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라 무릎이 불편한 아내도 편히 다닐 수 있었고 마트며 병원도 가까워 생활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아내는 종종 창가에 앉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네.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 평생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들도 모두 비슷한 시기에 새로 들어온 세대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옆집 아주머니가 막 빚은 떡을 가져와 나눠주었고 아래층 젊은 부부는 아이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지만 그 소리가 오히려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듯했습니다. 그 시절만큼은 정말 늦게나마 제대로 된 따뜻한 공간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증보험이 안 된다고 했던 부분도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부동산 사장이 문제없다 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안도하며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이 집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계약을 갱신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식사 대접하려고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이것저것 챙겨주며 흐뭇해했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저희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곧 출산 예정일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혹시 가능하시면 1년 정도만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아기 돌보는 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아내와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혼자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내가 도와줄게.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손자를 직접 돌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도 고마워했습니다. 감사드려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집 근처에 괜찮은 곳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구해보세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설렘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손자랑 매일 볼 수 있겠네. 그러게 말이야. 이 좋은 집 떠나는 건 아쉽지만 손자 보는 게 더 중요하지. 하지만 이 행복한 계획이 곧 악몽으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저희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손자를 돌봐줘야 해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계약 만료되면 나가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려요. 집주인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3개월이면 충분히 새 세입자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마음 놓고 아들집 근처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한 달을 앞두고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불안해져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불안이 스쳤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믿었습니다. 워낙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한 말도 있었고요. 이 동네 물건 귀합니다. 금방 나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전화를 걸면 집주인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부동산 여기저기에 매물 내놨어요. 세입자 곧 구해지겠죠. 말은 달콤했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힘이 빠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애써 의심을 누르며 설마 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설마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였으니까, 대출도 없었으니까, 최소한 내 전세금만큼은 지켜질 거야 설마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몸을 낮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 보증금 언제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번엔 아예 태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죄송하다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던 사람이 이번엔 숨도 고르지 않고 돈 없으니 기다리라고 툭 던졌습니다. 말투 하나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3억이 누구 집게 이름입니까? 얘기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나도 돈 있으면 주고 싶다니까요? 없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필요하면 법대로 하세요. 저도 더 이상 통화 못 하겠습니다. 뚝!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순간 제 온몸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서 보증금 돌려줄 의지가 없다는 걸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제가 선순위 세입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살던 빌라의 시세는 2억 7천. 그런데 제 전세금은 3억 2천이었습니다. 이미 계약하는 순간부터 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큰 깡통 구조였던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할 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라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기가 끝나고 돌려받을 차례가 되자 집주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도 당연히 돈 드리고 싶죠. 그런데 요즘 금리가 높아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집을 구할 생각이 없다는데 제가 무슨 수로 세입자를 구합니까? 소송 어디 해보세요 해봐야 나올 돈도 없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자마자 부엌 의자에 털썩 앉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 속엔 두려움보다 이제 갈 데가 없다는 막막함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여보, 뉴스에서만 보던 전세 사기를 우리가 당했나 봐. 그 말에 저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등기부등본도 깨끗했잖아. 부동산 사장이 괜찮다 했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 속에도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집안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즐기던 아내가 이제는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휴대폰 불빛을 켜놓고 전세 사기 뉴스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훔치더군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흐느끼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 죽여가며 우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불빛 아래서 숫자만 세며 계산했습니다. 혹시 몇 달만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은행 대출이라도. 하지만 대책은 없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이웃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었지만 우리 집안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의 싸움은 집주인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확인했잖아. 안전하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 대신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줄 알아?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어떡하냐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결국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돈 전부 날리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살아? 그 울음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평생 모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순간의 절망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수년간 내지 않고 미뤄둔 세금, 재산세, 종부세, 압류된 고지서들이 줄줄이 제 순서를 앞질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법원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차례엔 배당할 게 없습니다. 통장을 보니까 정말로 입금 내역이 텅 비어 있더군요. 종이에 찍힌 제 이름 옆에 영원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무겁게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법원 사무실 창문 밖으로 햇살은 밝았는데 제 눈앞은 까맣게 어두워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에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붙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깡통 전세. 선순위 세입자라 괜찮다던 말은 깡통 전세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터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전세였다는 걸. 집값은 이미 보증금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었고 집주인 손에는 우리 돈이 아닌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돌려받을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고 권리관계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구나.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도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지금 저희 상황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도 대출 갚아야 하고 생활비 빠듯해요. 부모님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신다고 해서 따로 시터도 안 구했는데 못 오시는 바람에 시터도 구해야 해서 돈도 더 들어가요. 다른 집들은 할아버지가 애도 봐주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준다는데 그런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 제발 저희 부담 주지 마세요. 새 식구 살기에도 버거워요. 수화기 넘어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집 사는데 돈도 보태주고 손자 돌봐주겠다고 이사까지 결심했는데 이제는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둘이서라도 잘 살아보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도 잃고 아들과도 멀어졌지만 아직 아내가 있다는 걸 말이죠. 이제는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계산기부터 두드립니다. 이 돈으로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을까? 마트에서 우유 한 팩을 집어들어도 가격표를 몇 번씩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허망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제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 신축 빌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합니다.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건 쉽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벌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아내도 집 근처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아들과는 아직도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반성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보, 손자가 크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 거야. 아내의 이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보험이 안 되는 전세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그 한 가지만 확인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둘째,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 전세는 피하세요. 아무리 신축이고 조건이 좋아도 수치상으로 말이 안 되면 위험합니다. 셋째,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급하게 결정할수록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전세 사기는 어리석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사람도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욕심이 아니라 제도가 막아주지 못하는 빈틈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믿지 마세요. 집주인, 중개인 말이 아니라 문서와 제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위험부터 보세요.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 구조라면 선순위 세입자든 뭐든 다 소용없습니다. 제도가 막아주지 않는 건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전세가율, 체납 세금 여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직접 체크하세요. 여러분,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퇴직금, 노후 자금, 그리고 삶 전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을 잃었지만 여러분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성실히 살아왔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 곁에는 함께 웃어주는 아내가 있고 언젠가 손자를 품에 안을 날도 오겠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소중한 건 내 곁의 사람들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도 버텨낸 당신 자신을 먼저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저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